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34강은 이제 현재 2003년 3월에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현재의 그 2003년 3월에 그 동북아 정세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 밑그림이 그려지는 동북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월에 가면은 이제 G7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은 밑그림이 그려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 밑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이제 23년 3월에 가장 크게 있었던 거는 이제 두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중국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중국 러시아 연대가 성립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시다 총리,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중국의 어떤 대척점으로서의 일본을 이제 형성했다는 것, 그 두 개가 큰 이제 그 밑그림의 어떤 그 본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모스크바에서 만남을 가진 러시아, 중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한 일주일 전인 3월 20일에 이렇게 만남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한다는 그러한 이제 명목으로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지만 실상은 이것보다는 이제 대서방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대서방의 이제 대척점을 갖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하나의 그 연대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그 모스크바에서 가졌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속내 어떻게 보면은 이그 표범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치타상이라 그럴까, 이 푸틴과 그다음에 곰상을 가진 그 시진핑,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능구렁이 같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야망, 제국, 세계 제국 각각의 세계 제국의 야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뭐 이렇게 연대를 할까, 과연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제 관계에서 코너에 몰린 상황을 이제 타개하고자 이렇게 양국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 러시아로서는 이제 고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상태의 그러한 고착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 상태에서의 종전을 원한다. 현 상태라고 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크리미아 반도를 지금 점령한 상태, 이 상태의 전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종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동 질서의 개입,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동 질서의 개입이 그 개입을 통해서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이러한 이제 외교 관계 이런 정상화를 여기에 개입을 하고서 이제는 러시아 연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또 이제 남미 연대를 통한 폭넓게 남미 연대까지를 통해서 대서방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중동,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남미 연대까지를 엮어서 폭넓은 대서방 이제 질서를 구축하기를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바둑 게임으로 치면은 현안인 동북아를 잠시 접어두고서 이제 다른 지점을 해서 이제 두텁게, 바둑으로 치면은 좀 두텁게 두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중국이 그 이렇게 동북아에서 이렇게 고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텁게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번 이제 그 친미 정권의 탄생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미국과의 큰 이제 그 패권 전쟁, 패권 다툼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이러한 이제 친미 정권의 탄생과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이제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러한 이제 한국의 그 상황들이 굉장히 뼈 아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그 만남에 대한 현 지점의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2차 세계대전 이쪽부터 쭉 지금의 관계를 봐야 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만난 현 시점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2차 그러니까 러시아가 종주국이잖아요. 그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그 속에서 이제 2차 대전과 중국 공산당 승리 49년에 1949년에 그 승리까지는 러시아가 중국의 형님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력으로도 그 러시아에 감히 중국이 대항할 수 없었고 또 어때요? 그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치는 중국이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그렇게 넘사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절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여러 상황이 거치면서 1970년대 70년대 이제 초반에 72년에 이제 그 냉전 중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한다. 즉 중국이 러시아를 같은 공산주의권에 있어서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러중을 분리시키려는 미국의 어떤 그 국제 외교적 전략이 이렇게 성공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1991년에 소련이 이제 그 제풀에 꺾여서 몰락을 하게 되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 민족주의가 이제 부활하면서 이제 푸틴이 이제 대러시아주의를 이제 표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몰락하면서 이제 러시아만 남아서 살아남겠다.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하면서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렇게 위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동유럽 등이 다 이제 분리해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로 부상하면서 또 세계의 그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수요량이 엄청나고 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유와 가스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회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3,000달러, 1인당 3,000달러 미만의 국민 소득에서 14,000, 15,000달러까지 이렇게 극적으로 러시아가 회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푸틴의 어떻게 보면 푸틴의 그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작용은 했지만 원래는 원유과 이 세계 에너지 환경에 이제 어떤 순풍을 맞이한 그 러시아가 그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사회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벌였고 대러시아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지금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자본주의 세계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또 소련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하고 그다음에 세계는 중국을 이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편입시켜 주었죠. 그렇지만은 중국이 이제 1대1로 사업을 추구하는 등 이제 중국의 이제 야욕이 점점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그 장점인 그 다음에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발전을 했고 시진핑이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인한 대중화주의 정책 그렇죠. 이걸 통해서 너무나 일찍 또 자기 도강양해라 그러죠. 어떤 빚을 감추고 이제 그렇게 저기 한다. 어떤 그런 힘을 기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일찍 그 발톱을 드러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대결하는 그러한 상황, 패권의 경쟁에 돌입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등 서방은 이제 중국과 디커플링의 그러한 시대에, 그리고 대중국 포위 정책을 통한 대중국 고립 정책을 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러시아, 중국이 연대를 이제 표방하면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두 나라의 만남이 이제 여기서도 살펴보았듯이 처음에는 중국이 소련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의 어떤 국력 차이라든가 어떤 경제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고립된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두려움도 이렇게 또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세계화 시대, 그다음에 탈냉전 세계화 시대가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의 이러한 이제 국력 차이를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연대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가 동맹까지는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이념으로도 극복하지 못했던 민족주의 패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대러시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푸틴과 대중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시진핑, 이러한 이제 양대 세력이 동맹적 수준의 관계는 이렇게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산주의 이념으로도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지금의 어떤 상황, 이런 대러시아주의와 대중화주의를 가지고 표방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들이 이렇게 어떤 동맹적 수준까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경 어떤 그 영토 분쟁도 있고 이렇게 이러한 상황. 그리고 또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정신적 우위를 갖고 있죠. 이렇게 슬라브 민족으로서 이렇게 동양인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동양인과 이렇게 좀 협력을 하는 것이지, 이들은 우리와 상대가 되는 그러한 대등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나토에 우리도 편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나토로부터 거부를 당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방 진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면서 이렇게 러시아가 혼자 힘들게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붙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진짜 중국인들과 같이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국민적인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렇죠. 이거 속마음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 의존 어때요?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중국의 의존이 심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우위를 그런 심리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 상황은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러시아의 모순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음흉한 중국에 호구 잡히거나 러시아가 호구 잡히거나 또 이렇게 배신당하게 되는 그런 결말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중국과 이제 가진 이제 어떤 그 무역의 그런 걸 보면은 이제 US 달러 이제 빌리언 기준으로 해서, 빌리언은 이제 10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2018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에 대한 수출, 러시아의 수출이 이렇게 이제 역조 현상을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수입이 그 차이나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수입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격차가 지금 이제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까지 이렇게 수출이 이제 근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에. 그리고 이제 그 점점 이제 수입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렇게 70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제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700억 달러. 그러니까 요 차이가 벌써 500억 달러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러시아가 수출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중국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이제 독자적인 강한 의견을 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많이 러시아 것을 사주기 때문에 또 23년 지금 점점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걸 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이 중국으로 이제 더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타임적 시각에서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 중국의 이러한 연대는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체제는 어때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러시아 민족주의, 중화 민족주의 등에 바탕한 강력한 지도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즉, 적그리스도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점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러시아라든가 중국 등이 쉽게 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적그리스도 체제에 동조 협력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 3번은 작은 가로 3번은 좀 엔타임 센터의 의견입니다. 마지막 때 초반에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예언에 따라서 둘째인 붉은 말이 나타나는 그 시기에 이제 중국은 동북아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저희 센터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동북아 전쟁은 상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엔타임 센터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번까지는 이제 엔타임 센터의 의견이 아닐지라도 이제 뭐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러시아, 중국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푸틴과 시진핑과 같은 그러한 이제 강력한 좀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는 이제 퇴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번 3월에 일본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을 보면은 일본과 한국 회담이 있었다. 3월 16일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월 18일에 일본과 독일 회담이 있었고 이제 3월 20일에 일본과 인도 회담이 있었고 3월 21일에 현지 시간 인도와 이제 우크라이나 회담 방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은 뭐 같은 요 시점이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만날 때 이제 일본은 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렇게 방문을 한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그 사진을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16일 날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 다음에 저그 저기 독일 총리를 만났고 18일 날, 그 다음에 20일 날 인도 총리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21일 날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 젤렌스키를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3월은 일본 기시다 총리의 외교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러한 어떤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의 회담 속에서는 중국은 공동의 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사 협력을 하겠다.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중국의 생산력에 맞서는 서방 세계의 산업을 이끌겠다. 그러니까 그 제조업의 어떤 세계 두 축인 일본과 독일이 이제 중국의 생산력에 맞춰서 서방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위험성을 공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제 인도 회담을 통해서는 대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협력 그리고 특별히 인도 투자 어떠한 이제 생산 기지였던 중국에서 이제 그 인도로 이제 그 투자 세계 투자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일본도 이제 인도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다 이제 보면은 다 대중국에 대한 그러한 요 부분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 이제 일본이 방문한 거는 이제 러시아 중국 연대에 이제 반대를 이제 완전히 우리는 하겠다, 일본은 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대척점으로서 그리고 그 러시아의 대척점으로서 이제 서방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대러시아, 대중국의 어떤 그 최전선에서는 서방의 모든 그러한 이제 그러한 가치와 그다음에 그 경제 협력이라든가 안보 협력이라든가 서방과 함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23년 5월에 있을 이제 두 달 후지요. G7 회담에서 서방 어떤 그 모임이죠. 그 회담에서 일본의 외교의 어떤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중국, 반러시아를 결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의미하는 것, 그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이런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편에 이제 확실히 서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에 달린 어떤 많은 또 일본의 이권들이 있고 또 많은 그 친중 세력들이 일본에 이렇게 많이 그 작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는 그 미국의 편에 선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팡질팡했던 일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일본의 편에 서고 서방, 그다음에 러시아 등의 관계에서도 서방과 같은 길을 가겠다 선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이제 서방과 이제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그 최전선에서 중국을 대적하는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서방은 우리를 이제 믿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일본.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한국의 이제 미일 동맹에 적극 가담하게 된 것이 23년 3월의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보면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미한 동맹에 일본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제 한일 뭐 이런 용어보다는 미한 동맹이라고 이렇게 쓴 거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미한 동맹에 일본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일 동맹에 한국이 참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런 이제 미일 동맹에 이제 참가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동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포기하다시피 했던 그렇죠. 삼국 통일 이후에 이제 동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중화주의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한국이 이제 그나마 이제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제 동의를 표방하고 있었던 일본과 함께 화이족 중국 한쪽에 대결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엔타임 강사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역사가 오랜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이제 한국이 일본과 같이 함께 같이 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반론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사의 마지막, 엔타임의 마지막 속에서의 이러한 지금 한국의 결정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의 국제 관계 속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동의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에 있어서 한국이 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 우리가 중국 편에 서서 이제 그 그러니까 저기 미일 동맹에 대적을 한다고 해도, 이 중국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그 총알바지로 한국 민족을 쓸 뿐만 아니라, 승리한다고 해도 이 한국 땅을 자기들의 지금의 신장 위구르와 같이 한국을 점령해서 이제 하나의 성으로 편입시키면서 신장 위구르와 같은 압제를 행하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강간을 당하고, 또 어때요? 남자들은 이제 어떤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 속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중국이 한국에 가진 음모와 또 열등감, 민족적 열등감을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원래 동이족이 다스렸던 지역이고, 또 동이족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해하게 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의 자손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반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저 엔타임 강사 개인적 의견임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중국에 관계된 여러 이제 한국인들, 이런 분들이 또 이러한 것에 또 반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독자님들이 반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중국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거는 또 저기와는 틀립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고, 또 중국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고, 그들과 이제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을 같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중국인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중국인이 또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고, 그런 거는 뭐 하나님 안에서 또 다 같은 인간이죠. 그렇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나라가 가진 그러한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러중, 그렇죠. 북은 또 대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종속 변수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연대와 일한 연대, 여기서 제가 한일이라고 하지 않은 점은 국제관계의 냉혹한 점을 그러한 시각에서 말씀드렸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연대.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등의 이제 구도로, 이제 동북아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 다음 정권이 그 한국이 어떻게 될지 또 상황을 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그러한 밑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3월은 이러한 대결 구도의 밑그림이 정리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이제 동북아 지역에 쇠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체제가 온 세계를 장악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도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쇠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국제 정세라든가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올바른 어떤 시각은 적그리스도 체제를 예비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또 시간과 어떤 그 정치가 국제 정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야 우리 한국이 이러한 동북아 시대의 어떤 주요 이제 핵심이 돼서 이렇게 큰 어떤 나라를 형성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뭐 국뽕이 작용해서 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민족의 번영을 이렇게 많이 뭐 이야기하는 저희가 있지만 시각이 있지만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국이 어떤 일본이 그 동일을 대표해서 중국과 싸우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아니 한국이 일본과 함께 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마지막 때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어떤 민족적 비전은 뭐냐면 그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데 한국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러 뻘짓을 하는 한국 가운데서도 생존케 하셨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한국의 비전은 이제 새하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이 동이 민족의 또 동이 지역에 중국을 다 그때는 다 이제 그 동이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동이 광활한 이제 이 동이 민족의 영광을 메시아 나라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그 허락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영광된 민족으로서의 그 길을 이제 그 메시아 나라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뭐 우리가 여기서 중국을 이긴다고 해서 무슨 한국의 어떤 영광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이 동북아 전쟁을 통해서 쇠약해지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이제 덜 망가지고 덜 피해를 입기 위해서 중국과 이렇게 동북아 대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결국에는 쇠퇴하는 그러한 과정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결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23년 3월에 국제 정치의 행보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 중국의 연대가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행보를 통해서 이제 이에 대한 대척 동북아의 대척점으로서의 일본 그리고 또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동북아 대결의 밑그림이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003년 3월에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동북아 전쟁은 필연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중국은 지금 군사력 확충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온 중국의 모든 힘을 군사력을 이제 군비 경쟁을 확충해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뒤늦게 일본이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한국은 이제 중국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의에 원래 한국이 적통인데 지금 한국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굴종의 역사를 살아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이 원래 중국을 동이가 중국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이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저기를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방금 이러한 3번의 견해는 이제 엔타임 강사 개인의 견해를 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엔타임 강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우리 독자분들 가운데 이러한 중국에 대한 시각이 다른 분도 있음을 또 생각을 들어서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중국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가진 지금의 어떤 용의 자손으로서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사악함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될 때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